되게 좀 안타까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집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정책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상반되더라.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 앞부분에 MB 그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게 재밌는데 보금자리 주택은 잘한 정책일까요? 못한 정책일까요? 근데 보세요. 이 책에서는 괴물이라고 표시. 괴물.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표시하고 또 어제 황종석 비서관이 올려주셨나요? 어제 보시라고 신의 한수 어제 올려주신 링크 제가 들어보니까 MB 정부의 최대 실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나온 전문가라는 사람 이상훈 씨인가요? 그 전문가라는 사람은 MB 정부의 최대 실정이 보금자리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보금자리 정책은 그 당시 맥락에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거든요. 이상훈은 걸 왜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이 너무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사회적 필요가 있었어요. 그럼 집값을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집값 잡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 세곡동, 내곡동이라고 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땅값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0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에 공공분양주택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공분양주택을 지어서 그냥 건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실비용만 가지고 아파트 가격을 책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강남 지역의 일반적인 그 분양가는 일반적인 매매가는 10억 원 이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강남 지역에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근데 그걸 5억, 6억에 공급을 해버린 거예요. 5억, 6억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강남 지역에 한번 입주해볼까? 집을 사볼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 보금자리 주택이 분양하는 시점까지 아무도 집을 안 사는 거죠. 매매 수요가 확 중단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기다렸다가 보금자리 주택 뜨면 그때 그 분양 신청하면 추첨으로 했거든요. 추첨해서 당선만 되면 10억짜리 집을 5억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팔면 5억의 시세차익이 그냥 꽁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주택을 사지를 않고 매매 수요가 확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치솟던 집값이 MB 정부에서 보금자리 주택을 발표하자마자 딱 잡혀버린 거죠. 그러면서 MB 정부에서는 5년 내에 집값이 안정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MB 참여정부 때 집값이 너무 오른 거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금자리 주택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그 덕분에 MB 정부 내내 집값이 안정된 아주 신의 한 수 같은 정책인 거죠. 근데 업자들 입장에 보면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업자들, 다주택자들이거나 혹은 부동산을 건설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설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거의 무슨 그 괴물이 들어온 거죠. 부동산 분양시장에. 왜냐면 우리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10억에 팔아야 되는데 5억 쪽으로 공급을 해버리니까 엄청 황당한 짓을 한 거예요. MB 그 부동산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나쁜 정책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똑같은 정책도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MB는 부동산 전문가고 건설업자 출신이기 때문에 건설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건설업자들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정책을 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똑같은 정책이지만 이게 다르다라는 거고. 그게 박근혜 정부는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라라는 정책이 최경환 노믹스잖아요. 그럼 최경환 노믹스는 잘한 정책입니까? 못한 정책입니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건설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폈으니까 나쁜 정책이었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우스 푸어라는 말 기억나시죠? 그때는 또 사회적으로 하우스 푸어가 엄청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집을 샀다가 이 빚에 물려가지고 월 200만 원씩 그 원금 대출을 갚느라 완전히 소득이 다 없어져서 경기도 가라앉고 물건도 안 팔리고 엄청난 불황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하우스 푸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빚내서 산 집의 집값이 오르면 되겠죠. 집값이 오르면 그거 팔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빚낸 거 갚아버릴 수 있잖아요. 하우스푸어에서 탈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집값을 올리기 위한 경기 부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최경환 노믹스라는 거였던 거죠. 그럼 어떻게? 결국 빚을 더 내기 쉽게 LTV, DTI를 완화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대출을 더 끌어올려서 신용을 발생시켜서 그걸로 집을 더 사게끔 수요를 진작시킨 거고 그러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원래 50만 원을 더 공급해야 되는데 50만 원의 공급을 일거에 없애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책의 앞부분에는 그 얘기인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이 있으면 집값이 더 오를래야 오를 수가 없으니까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불안정 요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용을 일으켜서 집을 더 사세요. 그럼 집값이 오르니까 하우스푸어들이 살아나는 거죠.
하우스보험 지금은 하우스포로만 아무도 안 하죠. 지금은 집 사면 다 로또 엄청 부자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우스포 얘기가 없어버린 거예요. 박근혜 정부가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정부 나름대로 그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업자들이 굉장히 유리해졌죠. 그리고 집 사는 사람들이 유리해졌고.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저희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 문재인 정부는 뭘 한 거냐. 이게 참, 그 박근혜 정부의 그런 경기부양책의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DTI, LTV 규제를 강화하고 신도시를 공급하기 시작했죠. 3기 신도시 정책을 펴면서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 뭐 대충 예상 가능한 이게 뭐 일종의 냉탕과 온탕을 오르내리락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만의 아주 독특한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김수현 수석의 그 임대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이게 나오면서 이걸 억제해야 되는 집값이 오르는 걸 억제하기 위한 규제를 막 폈는데 그래놓고 임대사업 활성화라고 하는 퇴로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을 사도 되네? 이런 신호를 준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 등록을 막 활성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은 대출을 못 받게 해놨으니까 전세를 껴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갭 투자를 활용해서 두 채, 세 채 집을 만들고 그걸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버리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600조 정도의 어떤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그 김수현 수석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참여정부 때부터 5년 내내 부동산 정책에 관여를 했고 지난 10년간의 야인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곁에서 계속 정책적 조언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들어갈 때도 거의 왕수석이라고 불렸잖아요. 사회수석이었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장관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수석이었고 그래서 장하성 실장이 날아가고 나서 후임 실장으로 정책실장이 됐고 그래서 지금 김상조 실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경제적 특히 부동산 분야의 경제정책은 다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실권을 행사했던 수석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 양반의 소신이 바로 임대사업 활성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렇게 임대사업 활성화를 한 거야. 그럼 대체 왜 한 거냐라는 거죠. 이걸 해서 600조나 더 부동산 시장을 집값을 올려버렸는데 왜 한 거냐. 사실 그거는 김수현 수석이 쓴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 있잖아요. 저희가 이 스터디 초창기에 다뤘죠. 저희가 이 스터디 처음 시작했을 때 3년 전에 다뤘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보면 잘 나와요. 왜 그걸 시행했는지는. 근데 이제 그거를 얘기하자면 또 너무 긴 얘기가 되고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김수현 요즘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 소유율을 늘리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임대인으로 살아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발상이었던 거예요. 임대인으로 살아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 어떤 주거 형태. 그래서 자가 소유냐 공공임대주택이냐가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민간 임대 세입자의 권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주거 시장을 만들려고 했고 그러려면 지금처럼 전세나 월세를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50만 원, 60만 원 받으면서 세금 안 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다 제도화해야 된다. 임대 시장을 양성화하고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임대주택 등록을 시킨 거죠. 등록을 시켜놓으면 지금은 비과세지만 언젠가는 세금을 거둘 수 있고 또 등록돼 있기 때문에 임대인들에 대한 어떤 재계약을 더 갱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보장하게 할 수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선진국들이 하는 그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일단 등록부터 시켜야 된다. 근데 등록을 거저 안 할 테니까 일단 특혜를 줘서라도 일단 등록부터 시키자. 이런 취지의 정책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부동산 폭등을 가져왔다. 아마 그래서 지금 김수현 실장이 실장 그만두고 나서 사실 국토부 장관설도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안 하겠다고 고사하면서 지금 약간 야인으로 그냥 조용히 인터뷰도 안 하고 조용히 계신데 아마 본인이 쓴 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나올지 본인도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나올지는 좀 나중에 역사가 판단할 거고 좀 몇 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버림으로써 부동산 폭등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지금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참 이 정책을 특히 부동산 정책은 정말 민감하고 어렵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양쪽으로부터 욕먹고 좀 어려운 정책이다. 그래서 정책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서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런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